또 개수가 예. 국제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국제 정치의 구도는 먼저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축, 강대국에 놓고 패권 정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축 정세를 보게 되면 어쨌든 미국이 세계의 현재 어쨌든 뭐 지배자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 중심을 보는데 기존에는 이제 미국의 압도적인 일강, 러시아 H 시대에서 푸틴을 넘어왔지만 어쨌든 일강이었고 어중이 이제 경쟁자, 협력적으로 부상하는 인도, 그다음에 저항적인 부상 이란 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군사 경제적 추격을 가속하자 미국이 이제 이 경제 전쟁을 선포하고 타이한 군사적 발전을 고조시키는 이러한 중국에 대한 견제는 미국의 근본적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시작해서 바이든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과거에 이걸 이제 미중 신냉전이라고 했으나 사실 이제 착시에 불과하고 미중의 협력 시대, 미중 분업의 조정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경쟁적 협력자, 잠재적 미래의 적국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적국이 아니라 경쟁적 협력자로 정립하고 트럼프 시대에 있었던 디커플링, 미중 협력 관계의 해소에서 다소 후퇴해서 미국의 이제 추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갔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의 대자본들이 중국 시장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디커플링이라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푸틴도 강한 러시아의 회복이 되면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는 그 부작용으로 중국의 협력 시대가 돼서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미중러 협력 시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좀 더 갈라치게 하려는 그러한 요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중러 간의 경쟁과 갈등, 제한적 협력, 그러니까 복잡하게 나오고 있죠. 갈등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협력은 뭐 여전히 중국의 값싼 경공업 제품, 고도가 지혜 이런 거 이제 신자유주의 항목 구도가 계속 가고 있는 이러한 혼란들이 당분간 이루어지는데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 또 타이완 긴장 등은 실제로 이런 데서 군사적 충돌이 확산되는 걸 미중러 모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2023년은 추구 전략, 이러한 대결에서 추구 전략에 대해서 미중러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게 보여지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 대선에서 미국은 대부분 다 선거는 이 국내 문제가 많이 중요한 현재로 고물가, 이민 문제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으로 되면서 민주당조차 추구 전략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24년 강대국의 정세는 제한적인 미중러 협력 구도가 안정화되는 걸 목표로 해야 돼. 그 전까지 현상적으로 대치와 협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도는 미중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강대국들을 대치를 활용해서 자신도 미중러와 같이 동등한 입장의 4강 체제로 가로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인도를 이간질하는 것에 대해서 인도가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인도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 러 인도의 4강 시대를 열겠다는 게 인도의 보관입니다. 중국 역시 인도와 대결할 의사가 없다. 두 차례 국경 분쟁에서 전투에 이기고 거의 일방적으로 철거는 하죠. 중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똑같은 표현인데 서로 주적 관계를 피하는 걸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인도의 대결 구조라는 너무 협소한 구도이기 때문에 어깨를 나란히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4강의 형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부상국, 저항적 부상국, 북과 이란과 같은 이러한 저항적 국가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러와 협력에 맞서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북이나 이런 것 같은 저항 국가들을 현 상태로 유지해서 유령 취급을 할 것이라는 거죠. 가급적 문제 발생은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북이나 이란은 이제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이란은 중동의 대응력 확대를 위해서 미국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과감한 전략을 쓸 것이고, 중러에 대해서 반미전선을 하자고 중러를 반미전 쪽에 이끌어가면서 중러의 러시아의 도움을 핵전력을 강화하는 게 지금 북의 핵전력은 급속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서 반미전선, 지역적 반미, 이란은 이제 중동에서의 반미전선, 북은 이제 동북아에서 반미전선을 가시하면서 과감한 전술을
미국과 이란을 할 것이라는 거. 하위 동맹들의 정세는 주축 정세와 다릅니다. 깡패 대장끼리는 술 먹어도 깡패 부하는 저기 달라주는 앞에서 칼불마죠. 그런 주축과 밑에 부하들의 정세. 하위 동맹은 이런 국제 분쟁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죠. 주축들은 형평이 되더라도 하위 동맹 관계는 전쟁이 일어나고 패권 정세의 수단이기 때문에 주축에 중속돼 있고 주석이 강요가 되면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러시아산 우라늄 실제로 그렇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량이 오히려 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들끼리는 할 거 다 하면서 하위 동맹에게는 단절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멋모르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중국과 단절을 하려다가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거든. 추구 전략은 미중러뿐만 아니라 그 미국이나 주로 미국의 하위 동맹들도 순진하게 미국 줄서기에 했다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줄서기에서 벗어나서 국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윤석열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럴 영향이 아마 추구 전략이 나오더라도 제일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추구 전략을 하지 못해서 국지적인 식냉전 한반도에서 미중 간에는 식냉전이 아니지만 한반도에서는 식냉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줄서기 전략의 조속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위 이 동맹일수록 중러와의 긴장. 중국은 미국은 예를 들어서 그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끊거나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끊거나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동유럽과 러시아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하위 동맹엔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런 거죠. 동유럽을 러시아로부터 떼누르는 미국의 대전 전략이 시작됩니다. 대만 전쟁도 같은 연장선에 있고 현재 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경쟁보다 협력에 가더라도 미국의 전략에 따라 하위 동맹들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조금 윤석열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이 끝나자는 조건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실제 전쟁보다는 군사적 긴장을 통제하는 선에서 윤석열이 보복하겠다고 큰소리 치면 아마 미국에서 까불지 말라고 막는 형태로 과거도 그런 게 반복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미국이 윤석열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 중심이 아니라 지정학적 중심으로 본다면은 국지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국지적 대행정도 가능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미 팔레스타인 전쟁이죠. 근본적으로 미국의 중동 정책의 부산물이지만 직접적인 촉발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취약해진 미국의 틈새.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적극적으로 이 카드를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지금까지 억눌린 하마스가 바로 기회를 노리고 하는 거고 이런 입장은 북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다. 동시다발적인 존재는 미국한테 되게 어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군사긴장, 윤석열의 분출행동을 막기 위해서 남한에게 군사적 보증, 해부상 이런 것들을 보증을 막 하죠. 이러면서 돌발 상황을 차단하면서 통제권을 강화를 할 것이고 이에 반해서 북은 이제 미국이 여러 개의 전쟁을 하고 있는 조건에서 동북아에서 말폭탄도 못 내고 있죠 지금. 북은 말폭탄을 하는데 미국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니네하고 대화하고 싶다. 긴장을 고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물론 한미 군사 훈련을 하고 있지만도 동북아에서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은 북에게 넘어갈 북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다고요. 네, 미국은 두 개의 전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조건에서 북은 핵전력을 고도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 핵전력의 다중화, 그 다음에 고도화, 그리고 대량화, 전술핵까지 그러면서 내원탕을 번갈아가면서 윤석열을 농락할 것을 쟁점별로 정세를 보면 미중력 권력쟁에 따른 국제정세, 각 선거에 선거. 미국의 이제 기본적인 게 국내 문제를 주력하는 고립주의와 해외 문제에 하는 편창주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입장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보면 이제 국내 문제를 주력하는 걸 현실주의라 하고 해외에 개입하는 걸 이상주의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정책이 순환화되면서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기득권, 이스태블리먼트, 기득권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되고 바로 이 기득권 연합에 저항하는 게 트럼프죠. 근데 이 트럼프의 이러한 것들은 대선은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선거가 아니라 트럼프와 공화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기득권들의 선거죠. 지난 2016년도도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낙마시키다 못했고 이번에도 공화당의 기득권 세력이 트럼프를 낙마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은 이제 트럼프와 나머지 기득권의 보고 트럼프는 바로 미국의 민중들의 일반인들의 이해관계를 대하고 있죠. 미국의 생명이나 재산에 관련된 분명한 국익이 없다면 해외에 개입할 필요 없다. 국내 문제, 국경 문제 이런 문제에 경제 문제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왜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책이 유사해졌냐면 1차 대전에 그 국제연맹을 시도에다가 실패했죠.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화당 민주당이나 고립주의 같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내외적인 상황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여론은 왜 해외 전쟁에 돈과 인명을 희생하나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 쓰기가 힘든데 이스라엘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그래도 시오니즘 주도를 받기 때문에 차라리 우크라이나에 돈을 쓰지 말고 이스라엘에 쓰라는 거고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전쟁 예산은 하원이 갖고 있습니다. 전쟁 비용을 해주지 않겠다.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트럼프의 구상은 단순한 임기가 아니라 결자의 일회성이 아니라 바로 2차 대전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기득권의 주류에 대한 불만이라는 물적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그때에 되게 이제 힘들어하고 이런 상태에서 공화당의 내부에 대항마를 만들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가면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의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디센서스 하다가 이번에 유엔에서 했던 그죠 여성 했는데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지금 조건에서는. 이런 문제가 되면서 민주당에 기울어졌던 백인 하층들이 공화당으로 지지하면서 원래 인종 구성으로 보면은 백인 지배층에 한 공화당이 이 다양한 인종들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에 지는 게 장기적인 트렌드였는데 백인 하층이 공화당 지지를 보여주면서 이 공화당을 올라고 나가줍니다. 트럼프가 그렇다. 트럼프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떨어지더라. 우리는 대선에 목숨 걸고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설사 떨어지는 게 명확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나오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현재 나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바이든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에 있어서 양당제는 각 당은 35% 수준의 고정 지지층을 가지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동층이 양분되는 하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 한국이나 누가 나오든 5% 이내에서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5% 내외라는 건 실질적으로 2, 3%로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결국 또 막판에 가면은 세대결로 해서 막상 막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로 나오는데 경합주에서 과거에 바이든이 한 군데 빼고 다 이겼는데 지금 거꾸로입니다.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다 이기고 있어요. 미국은 그 총수표, 총지지율로 하는 게 아니라 주에서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주는 필요가 없습니다. 경합주가 주는 나머지. 뉴욕에 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선거인단이 인구 비례를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니까. 현재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일하는 거죠. 그 전에 바이든이 이겼으면 지금 역차. 현재 조건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럴 때 과연 바이든은 어떤 입장을 할 것이냐면서 자존심을 지켜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을 계속해서 전통적인 개입지 입장을 자존심을 지킬 건지 그리고 명예를 이렇게 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선거를 한번 판을 엎으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고금리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번 자기가 정책을 수정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올 6월 달에 공화당도 확정되고 민주당도 확정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은 그 선거 쟁점인데 6월에 되면 1대1로 바이든하고 1대1로 붙기 때문에 트럼프가 엄청난 이 공세를 취할 것이고 그렇다면 선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올 하반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휴전협정의 착수가 들어가야 되고 이스라엘 문제도 빨리 해결이 돼서 이런 추구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가 대선 불복 각종 형사 문제가 있지만 다 연방 대법원에 상소를 하면서 시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사법 문제로 난감한 일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또 반대로 그 트럼프를 탄핵했죠. 이번에 바이든을 탄핵합니다. 하원이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탄핵 이유는 바이든의 자식들, 바이든의 일가들이 우크라이나와 커넥션,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 그 커넥션 때문에 하는데 바이든을 탄핵을 한 겁니다. 물론 상원에는 민주당이 다수니까 통과되지 않지만 정치 공세를 할 것이고, 결국은 선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추구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과 보급리 이런 부분들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중국을 하지만 결국은 이미 언론에 나오죠. 러시아와 중국이 엄청나게 가까워지니까, 러시아와 북이 가까워지니까 북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추파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보면 이제 중국은 시진핑이 장기 집권에 성공했죠. 완전히 이제 민족주의에 호소해가면서 그렇게 과격한 정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장기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좀 더 민족주의적인 그런 공세적인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탄력적인 것들을 취할 것 같고요. 올해 러시아에도 선거가 있어요. 러시아와 선거가 있어서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러시아에서는 푸틴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절대적으로 84세. 아마 바이든도 그때까지 했는데 나는 몇 못해. 84세는 2030년까지도 할 수 있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적 지도력은 올해 대선에서 되게 불안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장기 집권의 목적을 사실상 봤으면 훨씬 안정적인 선택의 폭이 넓다. 미국이 쫓기는 그 상황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화해 제스처를 쓸 수밖에 없는, 특히 북과 이란이 달려들면 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어쨌든 그 상하이 협력기구나 그 다음에 경제공동체 브리스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날아다닙니다. 아프리카로 확대하고 중동도 확대하고 사우디에도 확대하고 장난이 아니죠. 강화에 날아다니면서 인도를 반중 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시도가 무너지고 있고 중동에서 아브라함 협정,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해교 국가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란을 포위하는 반이란 전선, 그다음에 반중 전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하이 협력기구나 경제공동체 브릭스에서 아프리카 중동의 나라들이 가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 얘기한 건데 올해 4월 달에 선거를 해야 돼요. 근데 계엄령을 내리면서 선거를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 야 우리 돈 받으면서 전쟁을 하더라도 선거를 해야지 왜 선거를 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야 전쟁 중에 무슨 선거를 하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젤렌스키가 이승만처럼 국진 통일하겠다 이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젤렌스키를 압박하겠죠. 젤렌스키의 그 경쟁자는 전 대통령이에요. 전 대통령이 경쟁자인데 야당과 미국에서 얘네 선거하라. 왜 선거 안 하냐? 민주주의 동맹인데 이렇게 되면서 이승만처럼 고집을 피우면 젤렌스키가 날아가는 카드, 젤렌스키를 제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추구 전략에서 그러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영토에 20%를 빼앗기는데 뭘로 그 분노를 달래줄 것이냐 하면서 유럽연합과 나토인데 유럽연합 가입은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나토 문제는 심각한데 20% 크림반도를 투표해서 실질적으로 20%의 영토를 인정을 해주면 나토에 관해서 동의는 안 하지만 사실상 방관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해서 주고받는 딜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서독과 한국처럼 전쟁 이후에 강력한 재건 계획을 제시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구 전략을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반대하는 젤렌스키인지 이승만과 같은 꼴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여러 가지로 표를 쓰고 전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의 전쟁 아까 말한 기본적으로 했고 이스라엘 내부 정세가 있었죠. 네타냐후가 구구 정권으로 자기 연장했죠. 그래서 이미 사법부의 권한, 사법부의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이 민주주의를 하는 엄청난 촛불 집회가 생겼고 최근에 대법원이 이 나타나의 이런 법률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타나가 국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가자 전쟁이 일어나면서 민족주의에 호소를 하게 되면서 지지를 하게 되면 6위를 넘겼는데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에 10배가 넘는 희생자가 생기고 이스라엘 군인이 자기 나라 인질을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인질에 관한 어떤 효과도 나지도 않고 하면서 국내적으로 여론이 나빠지면서 나타나가 어려운 조건이 되면서 미국 역시도 이제 두 개의 이 정부죠. 네타냐후는 아예 그 점령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정을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온건한 팔레스타인 우리가 알고 팔레스타인 해방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까지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서 미국은 이제 너 계속 그러면 카드 버린다. 계속 미국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척박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중동 국가는 얼마 전에 정상회의를 했는데 유럽, 미국이나 유럽 이런들이 참여하면서 중동 국가들을 간신히 설득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들어가면 또 다른 이제 중동 국가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압박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대만은 이제 대만 선거에는 생명이 나왔죠. 대만의 증거는 대만은 미국과 방위 조약이 맺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으로 인해서 무기만 제공할 수 있어요. 방위 조약이 없어요. 미군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전쟁이 되잖아요.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나면 미국이 국제법적으로 대립할 근거가 없습니다. 자동 개입이 이제 상호 방위적 인계질서인데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대만 해협을 통해 났는데 그 대만 해협에다가 미국의 군함을 집어넣어가지고 베트남의 통칭만 사례처럼 해서 충돌 지역에 미국의 군함을 집어넣으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국의 개입을 유도해서 정당방어로 대만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렇죠. 말로는 둘 다 현상 불변인데 미국은 중국 보고 현상을 바꾸려는데 중국은 미국 보고 현상을 바꾸려는 이런 행태고 중국은 홍콩 마카오의 연방제 통일을 해서 일국 양제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는 이러한 입장인 거죠. 그래서 현재 2005년부터 해병대와 특수부대를 비밀리에 배치하고 있고 올해 약 200명 정도의 증강된 상태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나는 공짜로 대만에 개입하지 않겠다. 확실한 반대급부를 주면 대만에 개입하고 반대급부 없으면 대만에 개입하자는 전략적 모의성을 하고 있고 바이든은 반드시 전장에 개입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명의 후보가 나왔고 대만 총통에서 2016년인가요? 그래서 이제 대만을 독립을 하는 반중적인 정권이 벌써 장기로 3번째가 당선된 것 같은데 그래서 1, 2, 3등인데 국민당 너무 아이러니죠. 중국 공산당과 싸운 국민당들이 중국의 본토에 인적인 교류가 많고 투자도 많아요. 그리고 국민당이 이제 친중적인 곳이고 대만 민진당이 이제 반중적인 곳인데 이게 지금 1위, 2위, 3위가 막상막하에 3등이 20%대예요. 그래서 민진당 이 3등도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친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건데 야권 단일화가 안 되면서 이 친미 정당이 됐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친미 정권이 독립을 선언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에서 현상 불변에서 입장을 벗어나서 자결권 대만이 독립하는 거 안 하는 대만의 자결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거를 지원할 경우에는 중국은 그거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전은 안 하지만 포격전 정도는 할 거다.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건 대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그래 대만의 자격권하면은 포격전 이미 중국과 대만은 포격전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 우리 연평도처럼 포격전 정도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